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책임 공방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집회, 이 코로나19가 여기서 이 기점으로 지금 확산됐다라는 얘기들, 주장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회를 허가한 사법부,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비상한 상황을 사법 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국민과 같이 협조를 할 때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입니다. 판사로서 조금 전적으로 판단하기가 못했다면 그런 전문가의 자문 소견도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특정재판부 판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렇게 흔하게 봤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광화문 집회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데 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먼저 박정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판사의 이름을 적시한 법안도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들을 좀 박정하 대변인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보통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법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있는 판단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총리가 그리고 해당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꼭 옳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15 광화문 집회가 물론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러나 광화문 집회뿐만 아니라 옆에서 있었던 종각 집회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판사가 여러 건 중에 이제 한두 건 정도 집회 허가를 해주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될 무언가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해 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확산에 영향을 많이 주었지만은 과연 그게 결정적이었냐? 그럼 그 전에 다른 문제는 없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자회견을 빙자한 다른 집회는 영향이 없었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적시해서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다라고 어떤 책임몰이식으로 정치권에서 자꾸 논란을 만들고 부추기는 거는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정치권이라면은 지금 이렇게 국론이 자꾸 갈라지면서 코로나 극복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좀 뭉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화 교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것이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사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책임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책임 떠넘기식의 그런 야권의 비판을 받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상권 분립에 대한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총리라든가 장관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가는 거니까 상권 분립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판결을 내린 다음에 이것이 사실상 광화문 집회를 법원에서 허가주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시와 경찰에서 원천 봉쇄했을 거예요. 원천 봉쇄했으면은 실로 광화문 집회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현재까지 검사자가
한 30% 좀 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 정도 나타났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것이 N차 감염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진앙지란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왜 법원이 뭐 표현의 집회의 자유를 거론하지만은 사실상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일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 담당 판사가 그까지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데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 여론과 향후 결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파급된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을 갖고 총리가 한마디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네. 뭐 국회 질의 과정에서. 그건 전 당연히 짚어야 될 문제다. 그래야만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앞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회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물론 이제 판사가 그걸 결정하는 거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전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렸는데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과연 전염시키려고 코로나19 확산시키려고 나왔겠느냐.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주장도 맞섰습니다. 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는 매일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방역 당국의 긴장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거의 매일 같은 얘기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도 지금 뭐 어제까지 한 200명, 300명 채 안 되는 선에서 오늘 320명까지 또 네. 늘었잖아요.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저기 서울도 그렇습니다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병상 부족 문제가 벌써 이제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정치권에서 이 병상 부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방역 당국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뭐 행정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 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았거나 서울시에서 마스크 뭐 착용령을 내렸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는 거는 10월 13일부터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13일까지는 전 건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동안 코로나 극복해 오면서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솔선수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행정 절차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면 국회에서 이런 거 좀 조정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 논의했었어야지.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본안하고 좀 멀어집니다만은 지금 8.15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 통신 상황에 대해서 뭐 이용하는 게 예. 뭐 개인정보법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럼 그 옆에 종각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왜 대상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장기적으로 과연 이런 통신 정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이런 거 논의해줘야 이런 그 감염병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 올 텐데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네가 옳으니 저렇게 내가 옳으니라고 싸우는 게 얼마나 생산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하나 조금 첨언을 하면 이런 논란이 시작이 사실은 계속 여당으로부터 나왔던 게 오히려 더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잖아요. 그럼 좀 더 생산성 있게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리고 국회 내에서 야당이 협조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계속 남는 대목입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듣고 좀 다음 주제로 넘겨볼까 했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예. 뭐 여당이 자꾸 문제 제기한다고 하니까 짤막하게 유영하 교수 견해 좀 그러니까 들어봐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의 초점이 뭐냐면요. 정부의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죠. 경제를 풀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방역을 느슨하게 한 거고 쿠폰도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준 건 사실이죠. 근데 배경적인 요인이죠. 그것은. 결국은 이 불에다 기름을 부었던 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현재 3,000명 정도 확진자인데 이후에 그
근데 거기에서 약 30% 이상, 35% 이상이 사랑제일교회 한 1,000명, 950명인가요? 그다음에 광복절 집회 200명이 그 확진자란 말이에요. 네. 그게 핵심이고 진앙지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자꾸만 정부의 책임이 다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저께인가 BBC 방송에서도 한국에서 음모론하고 싸우고 있다. 한국의 정부가 현재 굉장히 거대한 시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게 되면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이쪽 분들은 계속해서 방역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국가 방역 체제를 거부하고 좀 검사도 안 받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이 불길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권에서 공격할 때는 정확하게 나눠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의 책임은 어느 정도 선인데 그러나 이것이 전체 정부의 책임이라 그러면 사랑제일교회 가뜩이나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적 저항이다 이걸 외치는 사랑교회라든가 그쪽에 이제 유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항한단 말이죠. 향후에 방역 대책이 통하겠어요? 이게 뭐 보건소 가서는 뭐 양성이고 병원 가면 음성이다 이런 가짜 뉴스에 계속 물들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향후에 방역 체계도 정립하고 이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의 상황이 우리 당에 우리들에게 가장 어떻게 얼마나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리고 얼마나 피해가 덜 갈지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 건강에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그 대전제만 여야가 이렇게 알고 있다면 사실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은 여기에 관해서 한마디씩 너나 할 것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 재난지원금의 뭐 시기 대상 뭐 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성격을 두고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목적이다 아니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이런 엇갈린 주장들, 견해들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라는 거는 그 구제 쪽이 더 가깝지 않나. 어려운 분명히 사람들 저는 그런 먼저, 생각을 갖고 돕는 있어요. 것이,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1, 2, 3차 추경을 한번 경험을 했고 1차 이제 재난지원금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뭐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부양이나 아니면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면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의 문제,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에 더 집중을 해야 나중에 이 이제 집행이 됐을 때 효과가 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선별 지급 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을 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된다면 저는 뭐 선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굳이 숫자를 좀 뭐 치면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그 부가가치 효과가 17조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한 8조 5천 정도? 그러니까 예상했던 효과보다는 크지 않다. 물론 이전 소득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분석은 있습니다만은 그거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재난지원금은 그 충분히 어려운 부분이 피해를 본 부분,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들이 바로 일어설 수 있게 충분히 좀 더 많은 부분을 많은 액수로 지원해 주는 게 선별적으로 네.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라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막 써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교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소득 보전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언택트 산업과 이제 대면 산업으로 나누는데 이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실제로. 네. 근데 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서 상당히 악화일로에 걷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번에 더 확산되면서 이 대면 서비스 산업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 거죠. 거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을
경제적 효과다, 복지적 효과다 자꾸만 이렇게 기존의 어떤 개념으로 틀을 잡지 말고 소득 보전적 차원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민주당의 어느 의원도 얘기했지만 가능한 한 예를 들면 소득 분위들은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냥 50%만 할 것이 아니라 뭐 분야에 따라서 더 지급할 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은 다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국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시기가 언제고 결국 이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재원 부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국가 부채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부채가 과연 예를 들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모든 각국에서 지금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도 명목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국가 부채를 이렇게 자꾸만 잡아두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상당히 국가 부채율이 양호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이라 이런 분들의 직접적 타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이제는 다른 주제를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외통위가 열렸습니다. 최근 한국과 뉴질랜드 간에 이른바 외교관, 현지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강경화 외교장관 예상하지 못했던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뉴질랜드에 대해서 책임을 과연 져야 될지 안 져야 국민한테 될지는 그건 책임지란 다른 문제라고 말이에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제가 못 드립니다. 아니 장관이 뭘 잘했다고 지금 예? 장관 대통령이 뉴질랜드 정상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지금 얼굴 들고 다니는 편입니까? 장관 책임지세요.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 망신당한 거 책임지시라고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려고 책임지세요. 노력하고 어떻게 있습니다만 책임지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다른 예?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는 어떻게 것은 다른 문제라고 책임지겠냐고요?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피한 일 아니요? 정부 국무위원과 집권당 국회의원의 설전, 사실 국회에서 그렇게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사과는 하겠지만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과를 하지만 현지 뉴질랜드 쪽에는 사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 외교장관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국격의 문제인데 외교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오히려 역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째 하나는 이 건이 저렇게 불거지게끔 외교부에서는 여태 뭐 하고 있었는지에 네네.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한테 전화를 받으면서 뭐 몰랐었기 때문에 미처 모르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 죄송하다 했는데 그럼 현지 공간에서는 뭐 하고 있었고 외교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고 직접 대통령이 전화 통화 연결을 하는 동안 뭐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담당 외교관이 현재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조사가 끝났을 텐데 이제 와서 뭐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뉴질랜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한테 다시 또 뭐 굉장히 격한 표현으로 disgusting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네. 저렇게 가고 있는 게 외교부가 지금 제자리를 좀 잡고 있는지 외교장관이 외교부를 제대로 통제하면서 우리나라 국격을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로서는 오히려 의아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풀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언성을 높일 문제가 아니죠. 그 장관하고 외교부에서 큰 실책을 벌인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뉴질랜드 총리가 오죽하면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차전에 막지 못하고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앞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사과 못하겠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유영화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